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창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라는 책을 냈는데요. 오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상처와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참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경험을 하죠. 고향이 어디니까 이럴 것이다. 뭐 어느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럴 것이다. 외모가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뭐 직업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꽤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사실 저를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입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일하기 싫다, 살기 싫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쭉 상담을 해보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 인간관계 요소는 상처와 갈등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한테 주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이 인간관계에서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내담자들이 오셔가지고 이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 갈등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는데도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부모님은 다른 형제들은 다 피부가 하얀데 나만 까맣다고 해서 그 명절 때 친척들이 오면은 자기를 골방에다 숨겼대요. 근데 그런 상처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늘 자기 보고 못났다 그랬대요. 야, 너는 그렇게 머리도 나쁘고 운동도 못하고 너 저기 커가지고 뭐 돈이나 벌 수 있겠니? 그래서 지금도 매사 자신감이 없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본인들을 막 껴안아도 주시고 그러는데, 뭐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면 막 화를 내시니까 자기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사람들을 만나면 늘 남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저기 화를 내는 것이 문제인지 나도 아는데 화를 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 화내시는 모습만 보고 자라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받은 상처를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제 부모님 나이 드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탓을 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믿고 또 한편으로는 늙으신 부모님 모습 보면은 죄책감, 자책감으로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그렇게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이 직업 선택, 그다음에 학교에 갈 때 과선택, 적성인데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정말 요리를 전공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음식을 만들 때 제일 행복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정말 수학이 재밌고 물리가 재밌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의대나 치대를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의대나 치대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지인은 정말 자기는 음대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냥 의대를 가라고 해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적응을 잘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늘 1등하는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늘 공부만 강요하는 자기 부모가 너무 믿고 싫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강요를 하니까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싫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도 억울해요. 아니,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낭비해서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성장해가지고 내 탓을 하고 제대로 직업도 못 갖고 사회생활도 적응 못하고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고 게으르고 감정 표현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내가 내 자식이니까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정말 밉다. 이러다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영영 닫을까 두렵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가족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도요. 가족은 피는 통하지만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 불가사의한 관계죠. 정말 우리가 가족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가장 아끼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불가사의한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 중에서 이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어렵지만 또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리학자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한 방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요, 6명입니다. 신혼부부 2명, 그 다음에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 이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이 본인의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그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주위에서 보면은 뭐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이 부부싸움이.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너네 집은 그러니? 우리 부모는 안 그러는데 왜 너네 부모는 그래? 이래가지고 싸우거든요. 아니 그러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본인의 그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사실 가족은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부모인 거죠. 그리고 가정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이 첫 경험의 중요성 잘 아시죠? 이 첫 경험은요. 죽을 때까지 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도 내 본가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가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관계 2번째는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모도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르고 자녀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안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가장 높은 관계가 사실은 부모자녀 관계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가요. 우리가 기계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만지면 됩니다. 식료품을 사면 내용 분석표가 있죠. 뭐 탄수화물이 몇 %, 지방이 몇 %,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부모 자녀 관계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이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그러면서 또 가장 기대치도 높아요. 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너는 해야만 해. 그리고 너는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문제는 기대치가 높으면은 아이가 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지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아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번째는요. 이 가족관계가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 가족관계 갈등이 많았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못 가. 그 거의 뭐 재택근무 학교에서도 그냥 온라인 강의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사는 것이 답답한데 더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사니까 이 코로나 때 더 가족관계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면은요. 남이면 문제가 안 되는 일상의 습관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안 살면은요. 누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자는지 언제 일어나서 저기 세수를 하는지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지 자기 방을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는 같은 공간에 사니까 그게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깔끔하신데 아이는 뭐 그까짓 거 뭘 저기 치워요. 그냥 한꺼번에 치우면 되지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형제는 아주 깔끔하고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거 싫어요. 근데 동생은 그냥 형 거가 내 거지 뭐 하고 그냥 막 입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남들한테는 그래도 화를 낼 때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죠. 그런데 가족은 그게 없습니다. 감정의 여과장치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나의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라는 거죠. 어느 내담자가 그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걸 너무 무서워해서 그런 문제로 찾아왔어요. 특히나 남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한다는 건 자기한테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밥 먹다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밥 먹다가 조금 밥알 하나라도 흘리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은 당장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밥을 먹어도 이해하지만 너 밖에 나가서도 이러면 어떻게 하니?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물건 떨어뜨리면은 당장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해하지만 밖에 나가서 너 학교 가서 이렇게 해봐라. 친구들이 너 좋아하겠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언제 상처를 받는가? 사실 우리는요. 가장 남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야, 그것도 얼굴이니 너는 도대체 뭘 잘하니 이런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래도 되고 이게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죠.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정적으로 저기 관여를 많이 해요. 조금만 늦게 오면은 너 저기 너 이렇게 늦게 와서 잘못되면 너 어떻게 하니? 너 당장 몇 시까지 들어와야지. 그러면서 그냥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상담을 해보면은요, 왜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더 많이 상처를 받느냐 하면은요, 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내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고 부모도 낳고 보니까 내 아이예요. 근데 인간의 기본 심리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심층적으로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낳지?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아이기를 바랬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죠. 왜 내 부모가 이런 부모야? 나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도 주고 그리고 맨날 나하고 놀기만 하고 잘 놀아주고 그런 부모를 원했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지?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그 분노와 피해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기간은요. 부모도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기간이에요. 돈도 벌어야죠. 직장에서 인정도 받아야죠. 또 부모도 나름 얼마나 많은 가족관계가 있고 친구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야, 우리가 그냥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거가 뭐가 힘들어. 하지만 자녀들을 상담을 해보면은요. 공부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그다음에 요즘에는 친구들 사이에 그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상담을 해보면은요, 친구가 내 물건 가져가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킬까봐 무서워서 그냥 다 허락을 해주고 나서는 속상하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면은 이 바보 같은 것 하고 야단을 치니까 내 마음속에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요, 가족 관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딸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세 명의 가족에서 형성되는 그 가족 관계, 인간 관계는요, 네 가지예요.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 그다음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그다음에 엄마와 딸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세 사람과의 관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가 너무 저기 사이가 좋아서 딸을 안 보살피면은 딸이 소외감을 느끼지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그러면은 딸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도 또 싸우시지는 않나? 맨날 불안해요. 이렇게 네 가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무려 11가지로 늡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부모님, 아버지 쪽에 저기 형제, 아버지 쪽의 부모, 엄마의 형제, 엄마의 부모, 그러니 얼마나 가족 관계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나요. 6번째는요. 부모님들의 이 권위의식과 소유욕,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모 탓하는 이 자녀의 심리가 서로 부딪혀서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낳고 내가 너네도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따라. 그러지만은 또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낳으라 그랬어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친구 못하는 거 다 이거 엄마 아빠 탓이고요. 그리고 아니 부모라면, 엄마라면 그래 아버지도 저기 일 힘드신 거 알고 엄마도 스트레스 많은 거 알지만 하지만 부모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가족 관계가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이유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이게 이제 자기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그 개성이고, 그 나의 자긍심이기도 한데,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지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에다가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까지 합쳐져서 내가 누구인지 하는 자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내가 그대로 그게 다 내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이지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저거는 잘못된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평가하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친구들이 평가하는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수업을 듣는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팀을 짜게 해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를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놀란다는 거야. 어머,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데 나 한 번도 그런 칭찬,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그 부모끼리,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제가 아까 그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든 이유가 서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서로 심층적으로 느끼는 이 분노와 피해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문제는 우리는 서로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 문장,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그 화첩의 그 어떤 그 이제 선비가 쓴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림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으로 보게 되고, 제대로 볼 줄 알면은 그 그림을 모으게 되고, 이때 모으는 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즉 그림도 내가 제대로 알고 그림을 정말 사랑하면서 모으는 거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사두면 돈이 된대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인데, 그럼 하물며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님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도대체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책에서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접목을 해서 그 부모님이 자녀 관계, 자녀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아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그걸 하게 된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은요, 결국은 이제 나를 알아가는 학문인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가 하는 보고, 그 다음에 그 보고가 맞는지 저희가 이제 그 과학적인 데이터, 그 심리 검사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이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으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내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게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담과 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은요, 굉장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내가 나를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또 검사도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요, 물론 이제 소아정신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발달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지기능 검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IQ 검사는요, 최소한 아이가 6살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성격이나 적성 검사는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상이 되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뭐 영재교육이니 해가지고 보통 요즘에 그 상담을 하면 아이들 2~3살 때부터 벌써 막 영재교육 그걸 시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하고 아이가 도대체 어떤 특성, 어떤 기질, 어떤 성격,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형성이 되거든요. 넌 무조건 의대가, 넌 법대가, 넌 상대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이제 명리학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어떻게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는지는 제가 2020년도에 제가 낸 책, 그 명리 심리학에서 자세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요.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뭐 금년에 교통 사고를 당할 운이야. 당신 사업이 망해 이런 것이 아니고요. 동양의 성격학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명리학이 동양의 성격학이면 이 명리학의 근원은 어디인가 공부를 했더니 그게 주역이고 주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주는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역으로 한 개인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또 정신의학으로 한 개인의 특성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이제 통과된 다음에 저는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명리학은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에너지, 그것은 이제 명리학에서는 오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수목금토 그런 균형과 조화로 나를 알아가는 학문이 인데요. 절대로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에너지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동양에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요. 서양의 자연주의 철학에서도 주장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의과대학, 그러니까 그 의학을 처음 집대성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차갑고 건조하고 뜨겁고 습한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명리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사실은 명리학은 뭐냐면 이 차갑고 건조하고 뜨겁고 습한 이 4가지 오행, 4가지 기가 어떻게 나를 이루고 있는가 그 균형과 조화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미움받을 용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정신의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이름을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아들러조차도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의 정신생활은 이 낮과 밤, 태양, 원자들의 움직임과 같은 무한한 자연현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을 이루는 기 에너지로 인간도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임상에서 적용을 했더니요. 한 개인에 대해서 입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정보를 알 수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은요, 이게 서양의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 아까 제가 그 정신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외에 여러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통해서 현재 내담자가 발휘하고 있는 인지기능, 쉽게 얘기하면 IQ, 그 다음에 이 내담자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렸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최고 능력, 잠재 능력, 그 다음에 현재의 심리와 적성을 알 수가 있고요. 명리학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기질과 성격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문을 접목을 했더니요. 저는 이제 건물에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정신의학으로 나를 아는 것은요. 나라는 집의 설계도면을 아는 것이고요. 설계도면을 보면은 방이 몇 개이고 방의 크기, 그다음에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명리학으로 나를 아는 것은 나라는 집의 입체 도면을 보는 것과 맞습니다. 우리가 명리학으로 이제 나에 대해서 하면 뭐 한여름날의 바다니, 한여름날의 푸른 잔디밭이니, 바위에 우뚝 선 초봄의 소나무니, 한겨울날의 밤바다 이것처럼 이제 자연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더 잘 입력이 되는데, 그럼 정신의학으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름날의 바다인데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군요. 여름날의 바다인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서 지저분해요.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이나 명리학이나 두 학문 모두 나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제 임상,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 적성 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그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아이는 순수 과학을 하고 싶어요. 자기는 수학하고 물리를 풀 때 제일 기분이 좋대요. 근데 부모님은 뭐 부모님으로서는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하니까 의대를 가라 그래요. 근데 제가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분석을 해서 이 아이는 정말 창의성이 뛰어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순수 과학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그때 이제 그걸 수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정말 자기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꿈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아이돌인데 자기는 정말 춤, 노래가 너무 좋대요. 근데 부모님은 불안하니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정신의학하고 명리학으로 하니까 이 친구는 정말 그런 표현력이 뛰어나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쪽 예술계통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은 이제 자기가 못 이룬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이한테 피아노를 전공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라 막 강요를 했어요. 근데 아이는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억지로 그냥 콩쿠르에 내보내고 콩쿠르에서 떨어지면은 그 콩쿠르에서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하고 녹화해서 하루 종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울증에 빠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정신의학하고 명리학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아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법대로 보내는 게 낫습니다 하면은 불필요한 상처와 갈등이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관계인 부모 자녀 관계를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부모가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알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기질과 성격,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더 잘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는 막 자유분방한데 부모님은 고지식하고 그냥 흑백 논리적이면 더 그것을 못 받아들이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도대체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더 수용할 수가 있겠죠. 이 문장만큼 부모 자녀 관계를 아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에는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지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고, 청년기에는 아예 자기들의 근처에서 부모를 치워버리려고 하고, 중년이 되면 조금 너그러워지고, 노년기가 되어서야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자녀가 노년기가 되면은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결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린 시절에는 전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유명한 실험 중에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 있는데요. 새끼 원숭이한테 엄마 원숭이를 이제 2마리를 넣어줍니다. 한 마리는 아주 부드러운 천하고 아주 부드러운 양털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젖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한 원숭이 엄마는 뭐냐 하면은 젖은 나오는데 철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새끼 원숭이가 주로 어떤 엄마 원숭이하고 노느냐 하면은 젖이 나오는 엄마 원숭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천과 털로 만들어진 엄마 원숭이랑 놀다가 정 배가 고프면은 젖이 나오는 철사로 만드는 원숭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사랑과 돌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옛날 로마 시대의 프레데릭 2세가 이분이 아주 좀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한 실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최고의 침대,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줬는데 그 대신 유모가 아이한테는 절대 말도 안 걸고 터치도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6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폭신한 침대, 좋은 옷 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인 에릭 에리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단계마다 달성해야 할 것, 그다음에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주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애가 조금만 온다고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민해. 뭐 요즘에는 이제 또 시간대로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울든 말든 뭐 5시간에 한 번씩 밥 먹일 거야. 6시간에 한 번씩 밥 먹일 거야.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울고 하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민해 하고 야단치면은 아이들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운 2살,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미운 2살, 미운 5살, 미운 7살이지만은요, 아이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껏 할 거야. 그러니까 즉 자기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자유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부모님이 자녀와의 사이에서
적절하게 통제도 시켜주고 또 적절하게 허락을 해줘야지만 이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서 얼마만큼 서로 그 협상을 해야 할 게 많아요.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그 핸드폰, 요즘에 뭐 게임하는 문제, 인터넷 문제, 친구 문제, 잠자는 문제, 밥 먹는 문제. 그러니까 아이는 무조건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아이로서는 이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내 인생은 내 거요라는 자신의 자율성과 주도성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잘 통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성장하면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학교 공부가 싫어도 학교 공부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죠.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하는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이럴 때 부모님이 적절하게 그것을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야, 남들은 지금 다 1등하고 하는데 너는 뭘 하니? 너 그 머리 가지고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그러면 이 아이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이때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항하면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반항하는, 그것을 정신과적으로 이제 수동 공격성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 야단치면 나 밥 안 먹어요. 그러고 뭐 쾅 닫고 들어가는 거,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일부러 안 하는 거, 간접적으로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정신의학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정신의학적으로 IQ만 좋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인내력을 합친 개념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심리지능인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날 확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나는 학교 가기 싫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나는 직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심리지능인데요. 이 심리지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IQ와 인내력을 합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심리지능, 즉 IQ와 인내력을 잘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치면은 이런 심리지능이 제대로 습득도 안 되고 발휘도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희망, 사랑, 행복, 기쁨, 즐거움과 같은 이런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뇌 안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껴야지만,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런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실행력에 작용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내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가 본인의 잠재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심리학자 얘기가, 이 말 저도 참 공감했는데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지요. 하지만 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이 자녀가 사실은 조그마한 아기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것을 이제 어떤 정신의학자는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이 기쁨과 뿌듯함이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부모 자녀 관계는 뭐냐 하면은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 부모님도 부모님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녀도 자녀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주 의미 있는 소중한 관계인 것이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명리학을 접목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신의학자 프로이드의 생년월일시, 사실 서양의 사람들은 태어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 프로이드는 그 태어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1856년 5월 6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사주팔자로 전환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사주팔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사주라는 것은 네 가지 기둥이에요. 즉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말하는 것이고 팔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해, 월, 일, 시가 의미하는 나의 오행, 내가 갖고 태어나는 오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사주팔자인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사주팔자라 그래서 8개밖에는 못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의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것은 모두 22개인 것입니다. 그니 우리가 22개의 글자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면은 정말 우리는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친구 관계도 잘하고 씩씩하고 운동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 22개 중에서 8개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이 가지고 있는 8글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8글자에 만족하고, 이 만족이라는 한자가 참 재밌는 거가 뭐냐 하면은요, 물이 발목까지 차는 것이 만족이에요. 내가 22개 다 갖고 싶은데 내가 8개밖에 못 가져. 하지만 이 8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만족이고 안분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주팔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뭐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너무 그런 지나친 욕심과 기대침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돈도 잘 벌어주고 맨날 나한테 칭찬만 해주시고 기타 등등. 우리가 사실은 부모 자녀만큼 서로 그렇게 그 기대치, 그러니까 높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에서부터 조금 내려놓으라는 것이 이 사주팔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22개가 아니라 8개를 가지고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8개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8개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프리츠 펄츠라는 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장미는 캥거루가 아닌 장미로서, 코끼리는 새가 아닌 코끼리로서 그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은요, 부모님이 내 아이는 캥거루이면서 장미이면서 코끼리이면서 새이기를 다 바라고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아이가 진짜 캥거루인지 장미인지 코끼리인지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코끼리는 코끼리로, 그다음에 새는 새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왜 나는 바위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물로 태어나서 이렇게 축축해, 나는 나무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바위로 태어나서 이래, 그런 것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 관점에서 성장 과정과 각 단계에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명리학이 화수목금토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것은 이제 오행으로 하면은 목이 아름드리 나무이고, 하루로 얘기하면 이제 아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아이가 그 달성해야 하는 거는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어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율성과 주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요, 이것은 이제 오행 중에서 화의 오행에 해당하는 건데, 이때는 내가 누구인지 보다도 정체성이 보다도 확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는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을 하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이 되면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형성해서 내
배우자, 그다음에 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죠. 이때는 생산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인데, 오행은 화수목금토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목에서 화, 화에서 금, 금에서 수, 수에서 또 목으로 할 때 항상 그 휴식기를 가져요. 그것이 토의 오행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성장하다가 조금 한번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제 자연현상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자녀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안정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에 해당하는 화, 격려와 칭찬을 줘야 되고, 수분에 해당하는 인정과 수용,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통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는 작은 상처에 민감하고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전까지는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작은 일에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것을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자녀를 적절하게 돌봐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뭐냐면요. 이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정신과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거가,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우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정신과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과잉보호의 심리는 사실은 자녀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리고 자녀를 과잉보호함으로써 자녀를 지배하고 내 자녀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부모의 지배욕과 소유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잉보호하는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심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이론이 명리학에도 있어요. 엄마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치게 한다.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는 모자, 멸자 이론인데요.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거나 떠내려가죠. 불을 지피는데 나무가 필요하지만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죠. 땅에서 우리가 광물을 캐지만 땅이 지나치게 두꺼우면 광물을 캘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명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잉보호하지 말고 적절한 관심, 적절한 사랑,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럼 내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면은요. 정말 모든 자녀한테는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숨을 내쉬는 순간에 각자의 우주가 탄생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사실은 한 우주와 한 우주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처럼 부모님이 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녀의 우주에는 자녀만의 고유한 기질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눈부신 장점이 있고 부모가 모르는 수천 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녀의 우주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는 한 우주와 한 우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어때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건강한,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뭐냐면 서로 믿는 관계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모-자녀 관계는 거기에 있어서 또 사랑이 필요하죠. 부모도 자녀를 믿고 자녀한테 사랑을 주고, 사실은 부모도 자녀한테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느냐, 부모도 자녀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우리 부모님 내가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어. 이런 신뢰와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인데요. 이런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와 사랑이 충분히 자라날 때 부모는 부모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자율성, 또 자녀도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고 수동적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율성이 자라면 거기에
거기에서 건강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정말 이 부모 자녀 관계가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 서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잘 형성이 되면 이것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뿌듯함을 그 경험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서는 태아인 아이가, 정말 그 식물로 비유하면 도토리인 아이가 참나무로 성장해서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과 뿌듯함은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만큼 이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서 부모도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자녀도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정말 가장 소중하고 뿌듯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는요.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